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지금부터 판단력 비판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는데요. 상당히 빠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벌써 네 번째인데 오늘의 주제는 취미 판단의 계기들 네 가지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루려고 합니다. 취미 판단에서 첫 번째 계기가 그 유명한 무사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가 주관적 보편성, 그죠? 그 개념이고, 세 번째가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개념이고, 네 번째가 그 만족감의 양태를 다루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그 공통감각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을 칸트는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도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칸트가 미의 분석론에서 이 그 취미 판단의 네 가지 계기들 그 부분에 이제 천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네 가지 다를 전부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각각 다양한 제목들을 잡아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을 수 있게끔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과 양에 따른 판단력 비판의 그 취미 판단의 계기, 그 두 가지를 가능하다면 네 가지를 다 하면 좋겠는데 각각 나누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제목을 무사심성, 인터레스 로지카이트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보편성, 주프젝티브 알거마인하이트, 이 부분을 예도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상당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무사심성,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개념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의 계기들을 다룸에 있어서 칸트가 세 가지 중요한 계기들을 함께 다룹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쉐네스, 아름다운 것. 두 번째가 앙거네메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쾌적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편안한, 쾌적한, 이런 의미인데, 요게 이제 쾌락에 가까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굿테스, 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계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개를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끌어내거든.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그 다음에 쾌감이라고 번역했죠, 예도가. 그러니까 쾌감과 만족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쾌와 불쾌에 대한 감정, 이 부분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것을 그냥 만족감이라고 구분해서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볼게팔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칸트가 미에 대한 경험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반드시 이 볼게팔렌, 미에 대한 어떤 쾌감, 만족감이 보편적이라고 말하거든. 그 이유는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역시도 아름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취미 판단에서의 주제는 미를 판단하는 능력인데, 이 미를 판단하는 능력은 오성의 개념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관계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을 잘 잡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번역서를 안 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성과 오성의 개념을 이 판단력 비판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데, 이 오성과 지성의 개념이 같이 쓰일 때도 있고, 이 세 개의 판단력 비판하고 순수이성 비판하고 실천이성 비판에서 사용할 때 칸트가 지성이라는 개념과 페얼슈탄트 오성이라는 개념, 인텔렉트 지성이라는 개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성은 오성보다 더 큰 개념인 페얼룸프트 이성이라는 개념과 오성이라는 개념을 두 개 다에 걸쳐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어려운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지성적 만족, 인텔렉투엘로 쭉 프리덴하이트라고 하는 그 실천이성 비판 에서의 지성적 만족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의 나라, 목적의 왕국에 도달한, 그래서 정언명법을 추상을 통하여 실천이성이 도달하여 자기의 의지를 그 정언명벽에 복속시키는 자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뭐죠? 지성적 만족인 거야. 이때의 지성적 만족을 여러분 이거를 오성의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이 지성이라는 개념은 오성과 이성에 다 걸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오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성을 같이 쓸 때는 그 지성은 100% 오성과 관련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놀이 쓸 때는 그건 오성이에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번역을 오성을 그냥 지성으로 해버리는 거야. 이게 번역이 애매한 거예요, 그죠? 요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와 관계되어 있는 게 미적 판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유로운 놀이에서 사용되는 오성의 개념은 규정될 수 없는 거다. 어제 강좌를 여자가 들었죠. 이게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그 이율 배반 있죠. 그게 그 취미 판단의 취미의 이율 배반의 해결책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개념은 뭐와 관계돼? 오성과 관계되죠. 여기서 그래서 지성이란 개념이 나오면 그건 100% 오성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판단력 비판을 사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취미 판단은 미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명제들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취미 판단은 언제나 개념의 오성과 관계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와 관계하는 거야? 취미 판단에서 관계하는 거는 오성의 계산하는 능력인 오성이 아니라, 오성의 개념이 아니라, 그럼 뭐와 관계하는 거야? 볼게팔렌과 관계하는 거예요. 볼게팔렌이 뭐야? 쾌감이에요, 쾌감 아니면 만족감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풀었으면은 쾌와 불쾌의 감정이야. Gefühl von Lust und Unlust라고. 그러니까 쾌와 불쾌의 감정과 관계되는 게 아름다움에 대한 건데, 경험인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불쾌보다는 쾌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 그런데 이 쾌와 관계되어 있는 이 볼게팔레 만족감은 바로 칸트한테서 판단력 비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건 반드시 주관에 의한 건데, 이 주관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그게 바로 무사심성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나와. 그게 아름다운 것은 관찰자의, 그죠? 관찰자의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관찰자의 욕망이라든지 관찰자가 갖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 이게 뭐겠어? 이걸 한마디로 인터레스, 관심이라 그래. 그게 관찰자의 라이덴샤프트, 열정, 그 다음에 베디얼프니스, 욕구, 그 다음 또 어떤 욕망, 베기얼드, 베게렌,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쾌적한 것과 선한 것이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고,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세 가지, 네 가지 되는 특징의 관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무사심성이 바로 무사심한 만족감, 독일어로 침입한다는 인터레스 로제스 볼 안게팔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무사심한 만족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사심한 쾌감이라고. 그런데 이럴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욕구를 갖고 쳐다본다 말이야. 이해가 돼요? 욕망을 갖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쳐다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칸트가 말하는 아름다운 것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자기 관찰자의 어떤 감정을 집어넣어 갖고 거기에다가 욕망이나 욕구나 개인의 어떤 그러한 기호를, 그죠? 정열을, 라이덴샤프트를 집어넣어서 관심이 쏠리는 방향으로 그 대상을 아름답다고 할 때는 이것은 칸트가 말하는 그러한 취미 판단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감각적인 쾌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뭐야? 그게 바로 앙거네메스, 쾌적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만족감은 뭐냐?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만족감은 이러한 나의 열정과 욕망과 욕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에서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뭐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관의 욕망이 뿜어내는 그러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아름답다는 거는 뭐냐? 쾌적한 것에 대한 거는 감각적인 어떤 쾌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 만족감은 뭐예요? 존경이라 그래, 존경. 그런데 아름다운 것에 대한 쾌감은 뭐예요? 바로 볼 게팔렌. 이 볼 게팔렌은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볼은 좋은이란 뜻이고 게팔렌은 마음에 들다야. 그래서 볼 게팔렌은 쾌락이라 그러기도 하고 쾌감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에 뭔가 흡족한 마음을 주는 거, 이게 볼 게팔렌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항상 이 네 가지 계기에서, 취미 판단의 네 가지 계기에서 언제나 앙거네메스, 뭐죠? 쾌적한 것, 그 다음에 구테스, 굿, 선한 것, 그 다음에 쉐네스, 아름다운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욕구를 비교 분석하면서
욕구라고 하긴 그렇죠. 이 세 가지의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규정하기 시작해. 이해가 돼요? 목차를 보면서 따라오셔도 돼요. 번역서라도. 얘도는 번역서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야? 선한 것에 대한 만족감은, 쾌감은 관심과 관계되어 있고, 또 쾌적한 것에 대한 쾌감과 만족감은 관심과 관계되어 있어. 이게 명제로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관심이 있어? 어떤 관심이 있어요? 선에 대한 만족감은 어떤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절대 정언명법에 대한 원리가 있잖아요. 실천 이성이 찾아서 추상을 통하여 찾아서 도달하는 그게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원리잖아, 여러분. 그 원리에 쏠려 있는 거야. 그런데 쾌적한 것, 앙거네메스에 대한 볼게팔렌, 원어로 다스 볼게팔렌 암 앙거네멘 이래 돼요. 형용사를 막 바꾸니까 끝에 조사를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뭐야? 쾌적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쾌감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감각적 쾌락이야, 이거는. 진리혀 루스트와 관계되어 있어. 감각적 쾌락.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통하여 아름답다라고 보통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칸트한테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을 향하여, 그죠? 어떤 산에 대하여,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하여 우리의 욕구나 열정이 가미되어서 우리가 관심이 쏠리게 되면은 그것은 칸트한테서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쾌감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바로 쾌적한 것에 대한 쾌감이 되는 거라고. 쾌적한 것이 일으키는 만족감이라고. 그건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쾌락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선에 대한 쾌락은 정언명령이나 도덕법칙으로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쾌적한 것에 대한 쾌감은 감각적 쾌락에 쏠려 있지만, 두 개 다는 뭐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터레스한 거라고. 그런데 아름다운 것에 대한 쾌감, 볼게팔렌 암 쉐넨이라 그래요, 칸트가.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만족감은 인터레스 로스한 거야. 이것은 관심이 쏠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대가리를 굴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통하여 내 속에 성적 욕망이나 그 다음 내 안에 어떤 특정한 감정을 일으켜서는 안 돼. 그래서 칸트는 아름다운 것은 그 독일어로 라이츠 운트 리룽이라 그래. 라이츠는 뭐야? 자극과도 관계가 없고, 리룽, 어떤 것을 접촉을 하여서 감정을 일으키는 게 리룽이야. 그게 이거를 세 번째 계기의 명제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자극과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감정이나 어떤 감동과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야,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 그죠? 이제 사유가 들어오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감정과 자극을 일으켜서 나에게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건 칸트한테는 뭐야? 쾌적한 것에 대한 쾌감인 거야. 그거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쾌감이 아닌 거야. 그러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쾌감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거예요. 그것은 칸트한테서는 뭔가 하면 관조를 통하여 드러난다. 여러분. 칸트는 아름다운 것에 관조를 허락합니다. 관조. 영어에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있죠. 그런데 이게 라틴어 계열로 들어온 건데 독일어로 콘템플리렌이라는 단어가 있어. 거기에 상응하는 단어가 독일어로 베샤우엔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쾌감에는 감각적 쾌감이 있고 관조적 쾌감이 있다 그래. 감각적 쾌감은 뭐죠, 여러분? 감각적 쾌감은 아까 말했던 쾌적한 것에 대한 쾌감인 거예요. 그런데 관조적 쾌감은 뭐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쾌감입니다. 그러니까 관조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관조, 심사숙고를 허용하는 거야. 그런데 요 심사숙고로부터 나오는 이 쾌감은 무사심한 것이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사심한 것이 것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뭐죠? 두 번째 계기, 세 번째 계기, 네 번째 계기, 뭐 공통감각, 그 다음에 한목적성의 개념, 그 다음에 보편적, 주관적 보편성, 이런 것들을 함께 다 설명하게 되게끔 돼 있어. 그렇다 그러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사심한 상태에서 나에게 쾌감을 주는 게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어렵죠? 어려운데 우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니체는 이 부분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욕망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는데 칸트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칸트의 의도가 있다니까. 칸트의 의도는 나중에 뒤쪽에서 세 번째가 네 번째 계기에서 말하는데 자유미와 부속미를 이야기해요. 자유미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거는 자유미가 아닌 거예요. 그게 순수한 이런 것들을 순수한 뭐라는가 하면은 순수한 취미 판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 취미 판단을 지성적으로 활용하는 미적 판단은 그러면 뭐예요? 그런 미적 판단은 당연히 개념에 부속된 아름다움인 거예요. 독일어로 안행엔더 쉔하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속된 미가 있고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미가 있다 그래. 그럼 뭐 자유로운 미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이 지성의 개념의 활용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라는 거야. 결국은 칸트는 자연적인 이 세계의 자연적인 미가 바로 자유미에 가까운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그러면 예술가들의 노래를 부르고 예술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이라든지 건축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 이런 것들은 대개 부속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칸트 이 새끼는 미학을 하긴 했는데 예술가들을 똥으로 만든 새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칸트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부속미의 엄청난 거죠. 이런 논증을 통하여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든지 예술에 엄청난 어떤 위치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한 미학적 판단은 자연미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칸트는 가장 낮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감각적인 것과만 관계한다고 본 거야. 그런데 어쨌든 모든 예술은 자연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의존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개념을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럼 미술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부속미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칸트는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부속미는 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자유미에 근거해서 표현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 없이 시가 어떻게 나와? 물론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간의 특성만을 그려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자연미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도 자연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자연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해서 그거를 조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이미 자연 속에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자에 의해서. 그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미와 이 자연미에 칸트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목적 없는 한목적성의 개념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연역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취미 판단의 연역론을 다루면서 칸트는 뭐라는지 알아요? 예술가는 천재다 그럽니다. 그 유명한 슐라이마허의 예술론에서 천재 개념이 이미 칸트가 쓴 거예요. 칸트는 왜 예술가는 천재냐? 이 세계의 자연적 아름다움, 신성한 질서로부터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하여 이 세계의 경험적인 것을 초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그러니까 판단력 비판에는 한두 가지의 이런 대립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연역론에서는 예술가들을 천재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천재. 쿤스트는 바로 죄니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자, 이제 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게 판단력 비판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복잡해요. 1차 자료를 읽어보면. 거기서 가능하다면 이상한 딱딱한 명제들은 예도가 풀어서 지금 막 풀어서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차 자료를 보는 자들은 예도 강좌를 듣고 보는 자들은 예도가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요래 이야기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책들이 들어오는 이상한 경험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취미 판단은 무사심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경험, 아름다운 것은 바로 무사심한 만족감과 관계된 거예요. 그게 무사심한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 그러면 뭐가 아름다운 거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이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이미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하여 이때 그러나 오성의 개념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감정적 판단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상상력의 이러한 자유로운 놀이를 통하여 내 안에
어떤 만족감을 주었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나의 개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 나의 감정적 정서적 쏠림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형식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요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아름답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관조를 하게 되면, 관조를 허락하는 이유는 칸트는 그 대상을 어쨌든 아름답다라는 거는 내 대가리 안에 있는 상상력으로부터 어쨌든 내가 그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식적 계기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에게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대상은 내 대가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관조를 하게 되면 첫째는 그 대상이 다양한 대상들로부터 분리가 돼. 이해가 되죠? 분리를 경험하게 돼, 처음에는. 그러니까 배샤우웅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다양한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특정 대상을 분리해서 그것에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이거를 아인하이트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단일성도 되고 통일성도 되는데, 이 통일성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봅시다. 얘도가 지금 막 걸어가. 얘도의 눈가리에 보이는 게 집도 보이고, 지금 여기에 여기 공원에서 지금 산책하는 사람도 보여요. 그런데 딱 돌다가 어떤 대상에 딱 멈췄어. 그럼 얘도가 그 대상이 얘도에게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촉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 아름답다라는 대상을 촉발시킬 때 얘도는 아름답네 하면서 본다고. 근데 이때 관조를 시작하는데, 관조는 다양한 지금의 광경에서 펼쳐지는 이 다양한 그림들 중에서 하나를 단절시킨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추상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브스트락지온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아브스트락지온을 시작한다는 거는 상상력이 이미 발동한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상상력이 발동을 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내가 나에게 쾌감을 느끼는 원인을 역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조적 쾌락은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인데 주관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왜? 어떤 대상을 만약에 쾌적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칸트의 미학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개나 취미가 있어. 저 사람 저건 내 취향이야. 오케이. 그런데 지인의 취향인데 칸트한테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아름다운 거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뭔지 알아?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그 다음에 어떤 열정이 투사돼서 나타난 쾌적한 것에 대한 아름다움인 거예요. 아름다움은 뭐예요? 두 번째 특징,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이 보편적이라는 게 두 번째, 이 양에서 끄집어내는 주제인데, 왜 보편적이어야 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무사심한 것이요. 어떤 주관에, 개별적인 어떤 감정적 특징에도 쏠려서는 안 되고, 개념을 활용해서도 안 돼. 개념 없이 어떤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왜 보편적인가요? 형식에 대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형식에 대한 만족은 결국은 뭐죠? 이런 거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는 어떤 에이도스에 대한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세 번째 특징인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한목적성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 목적 없는 한목적성, 거기서 한목적성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자연의 질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식을, 그죠? 형식과 나의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나는 상상력을 통하여 통일성을 부여해요. 이 통일성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선험적 근거를 찾아내는 게 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보편성을 끌어내.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거는 선험적 근거여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돼. 그러나 내가 주관이 경험하는 거니까 주관적 보편성인 거야. 여기서 뭐예요?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역시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세 번째 명제. 예도가 체계적으로 끌어낸 명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타인들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나에게 욕구를 자극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끌어낼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을 미학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과연 칸트의 의도와 같이 성과 합쳐져서 이 아름답다라는 게 도덕적 선의 상징이 될 수가 있나요? 끊임없이 성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판단력 비판을 보셔요. 그래서 칸트의 미학은 뭐죠?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연결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오로지 미학적 경험만이 나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 실제를 그저 조금이나마 경험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의도. 그러니까 순수 이성에서 한계라고 밀어냈던 게 실천 이성에서 다 회복되는 것 같잖아. 그런데 또 거기에서 여지를 남겨놔. 그게 뭐예요? 최고선에서 완전하고 전체적인 선을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모든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세계가 올라 그러면 도덕적 진보와 또 뭐야? 이 사회의 현실 세계에 정치적 진보가 결합되어야 돼요. 그런 세계는 칸트한테서는 뭐야? 상당히 그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미학적 경험이 이것을 결합시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초월적인 세계는 그죠? 초월적인 나의 경험을 넘어서 있는 최고 존재잖아. 그 다음에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런 자유와 영혼불멸과 신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결국은 미학적 경험을 통해서만 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그림자라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거기에서 한목적성을 이야기하면서 한목적성의 공식을 독일어로 끌어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알스 오프의 바르네뭉입니다.
알스오프, 알스오프의 지각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한 목적성, 쯔베크 메시카이트라고 하는 이 개념에 합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쯔베크 메시카이트, 이 한 목적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이 한 목적성은 목적이 없는 건데, 이 한 목적성을 이야기하면서 칸트는 어떤 이 세계 안에 있는 자연 세계 안에서 초월적, 초감, 이걸 다 초감각적이라 그래. 위벌 진리시라 그래, 여러분. 초감각적 경험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뭐뭐처럼의 지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마치 뭐뭐처럼. 영어에 뭐예요? as if입니다. 이게 as of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런 초월적인 것을 신이라고 한 이 세계를 디자인한 게 우리가 아니잖아. 우리는 단지 신의 관점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피조물로서의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신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미적 경험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도덕적 감정과 신이 창조한 바깥 세계의 자연 질서의 디자인을, 신의 계획을, 조화를, 이 할모니가 중요한 거야. 그 조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치 뭐뭐처럼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를 지각해야 된다 그래. 이 어려운 개념이 한순간에 들어오죠, 여러분. 알스 오프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판단력 비판을 칸트는 기획했던 거예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건 뭐냐? 우리는 분명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분명히 경험해.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 그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개념으로 끄집어내서 아름답다라고 개념으로 끄집어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야, 저거 봐, 한번. 어때? 아름다워. 우리는 타인에게 보고 동의를 요청하죠. 그죠? 아름다운 건 그런 거예요. 이건, 이런 게 아름답다라고 한 건데, 개인적 욕망과 감각적 쾌락에 방향 잡혀진 그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감은 칸트한테서는 쾌적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너무 구분이 잘 되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은 그러니까 무사심한 것이어야 돼. 그래서 이 무사심성은 나의 열정과 모든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거기서 두 번째 명제인, 두 번째 계기인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타인들에게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고, 마침내 이 아름다운 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보편성은 거기에서 선험적 근거를 마련하게 해주는데, 이 선험적 근거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라가 아니에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아름다운 것 자체가 뭐냐?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소크라테스로부터 엄청 많이 듣잖아. 대화편에서. 자체가 뭐냐?
아름다운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말할 수 있는지 알아? 아름다운 것에 대한 쾌감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죠? 아름다운 것 자체를 우리가 말할 수 있나? 예, 그 자체는 뭐야? 칸트가 단일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대상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름다운 것 자체예요, 그럼? 아니라고. 우리는 그 보편적인 것, 무사심한 상태로부터, 나의 감각적 욕구도 제거하고, 나의 오성의, 개념도 제거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한 것, 도덕적 의무로부터도 자유롭고, 이건 직접 이야기합니다, 칸트가. 그 다음에 나의 감각적 쾌락으로부터도 자유로워. 그래서 나의 관조를 통하여 대상의 단일성을 상상력을 통하여 분리시켜서 관조적인 어떤 그러한 관찰을 통하여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했어. 그거는 나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무사심한 상태에서 얻는 보편적 감정인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볼 게팔렌이에요. 그러면 그 볼 게팔렌이 보편적이다라는 이 두 번째 양에 따른 취미 판단의 두 번째 계기인 이 주관적 보편성은 왜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건가 하면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도 확정할 수 없고,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사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내 개인에게만 아름답다라고 하고 그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아름다운 건 뭐냐? 대상을 통하여 나의 구상적 종합에 영향을 주어서 나의 감각 지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들어온 어떤 쾌감인데, 이 만족감은 우리가 마침내 미학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논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은 보편적 경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와 같이 경험한다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아름다운 것이 타인들에게 봐, 아름답지? 물어서 오케이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들을 수 있게끔 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준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를 읽어.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관조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미학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예도가 보면 오늘날의 미학은 칸트 이후에 쇼펜하우어랑도 또 연결되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칸트와 이 쇼펜하우어는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모든 그러한 예술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우리는 일상적 경험에서 제가 볼 땐 그런 거야. 어떤 자연미나 여러분 예술 작품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칸트가 말하면 무사심한 상태에서 미를 경험할 때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 성서를 읽을 때, 경전을 읽을 때, 시를 읽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응? 몰라. 딴따라를 들으면서도 쏠리지 않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 어쨌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노래. 그 다음에 또 클래식 음악들 중에서도 우리의 영감을 자극하는 그런 거.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사심한 상태에서의 미를 경험하는 그런, 거기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미적 경험이 있어. 그죠? 있다니까. 있어요. 고승들이 돌을 닦아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의 무의식까지 그림을 그리는 이런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 그리고 육체에 대한 어떤 단절들을 기호로 삼아서 예술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시대에 이게 과연 얼마나 이런 것들이 통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종교적 미학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가 자연을 보고, 내가 이 세계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만, 이미 있는 이 세계로부터 어쩌면 성스러운 감정을 느낀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그 성스러운 질서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이런 감정, 이런 거룩한 감정을, 그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칸트를 5번째 강좌에서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든지 공통감각을 또 예도가 통일성의 개념을 갖고도 또 설명하면서 또 더 오늘의 강좌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무사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그죠? 오해와 이게 뭐야 이거?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거는 뭔가 확실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경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그래서 칸트의 이런 경험은 사실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루돌프 오토의 다스 하일리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스러운 것. 꼭 한번 읽어보셔요. 누미노제에 대한 경험, 현상학, 그 성스러움에 대한 경험을 훗설의 현상학, 뭐 종교 현상학이라 그러기도 하죠. 종교 현상학적 경험으로 서술한 책이 이 책인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무사심성이라든지 이런 주관적 필연성, 이런 것들은 일단은 칸트의 미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에서 사실은 오성은 별 관여를 그게 아름다움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개념을 활용한다니까요. 우리 대가리 안에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폭포, 자연미를 볼 때도 산, 우리 속에 개념이 다 있어. 그런데 이 개념을 넘어선다라는 거고, 그게 넘어선 어떤 경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학적 경험이야. 넘어서서 어떤 걸 넘어섬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미학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끊임없이 선한 것, 도덕적인 것, 그 도덕의 선의 주제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과 대비시키면서 이 책이 판단력 비판이 끝날 때까지도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거룩함의 질서를 경험한다라는 것.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